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오늘로 유전이 끝나요. 참 길게 달려오셨습니다. 오늘 유전을 끝내면서 뭘 하냐면 사람의 돌연변이 중에 저번에는 염색체 구조 이상 그리고 수 이상, 염색체 이상을 했죠. 오늘은 유전자 이상을 하고 그리고 유전병을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 유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염색체 이상하고 유전자 이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염색체에는 구조 이상하고 뭐 수 이상이 있다. 그래서 5번 염색체 위에 잘려있는 묘성증후군, 그리고 수 이상에는 상염색체 수 이상, 그리고 성염색체 수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눴고 수 이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비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유전자 이상은요. 유전자 이상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유전자는 DNA죠. DNA는 뭘 갖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몸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물로 이루어져 있죠. 물 말고 나머지 가장 많은 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럼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는가? 단백질이 바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냐면 20가지가 있는데 이 20가지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와야 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면 1번 오고 여러분들이 원래 20가지 아미노산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20가지 아미노산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고 뭐 그러니까 1번 오고 17번 오고 17번 오고 뭐 13번 오고 4번 오고 5번 오고 뭐 등등등등 가서 요게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다 연결돼서 하나의 단백질을 이룬다면 얘가 1번 와야 되고 17번이 와야 되고 17번이 와야 되고 13번이 와야 되고 등등등등의 아미노산이 와야 되는 순서에 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그게 바로 DNA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만약에 여기 17번 다음에 네 번째 13번이 와야 되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뭐 7번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오게 됐다고 그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얘의 단백질의 구조가 뒤틀리는 거예요. 단백질의 구조가 뒤틀리면 얘가 자기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침에서 아밀레이스라는 아밀레이스라는 그 효소가 나와요. 얘는 딴 거 아니고 녹말만 잡아야 되거든요. 왜 녹말만 잡을 수밖에 없냐면 녹말밖에 잡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얘가 DNA가 잘못돼서 아밀라제를 만드는 그 구조가 조금 뒤틀렸다면 얘가 녹말을 잡을 수가 없게 되고요. 녹말을 잡을 수가 없으면 아밀라제가 나와도 걔가 우리가 녹말을 분해시켜서 못 사니까 우리가 녹말을 소화를 해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초래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DNA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바로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요런 거는요.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번 시간에 잠깐 핵형 분석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거 뒤에 유전자의 치료, 유전자의 진단 요거 할 때 그때 제가 핵형 분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핵형은 이미 얘기했어. 핵형은 뭐 예를 들면 사람은 1번부터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그래서 상염색체는 번호가 다 붙어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번까지 붙어있냐 그러면 20 몇 번? 2번까지 붙어있고 23번째는 XX나 XY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요거를 핵형이라고 얘기했죠. 핵형. 그리고 요런 거를 분석하는 걸 우리는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요. 뒤에 가서 좀 더 사진이랑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요런 유전자 이상은요. 멘델의 유전 법칙을 따라 유전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염색체 수 이상이 있었죠. 염색체 수 이상은 대부분 유전자가 어려워요. 왜냐면 46개가 있어야 되는데 47개가 있다던가 45개가 있으면 얘네들이 정확하게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만들기가 어렵단 말이죠. 구조 이상도 묘성증후군도 그렇게 오래 못 살고 죽어요. 그래서 그 염색체는 유전자의 덩어리들이니까 그 유전자의 덩어리들이 뭐 날아갔다던가 뭐 얘네들이 그럼 문제가 생겨서 하나 더 있다던가 그러면은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돌연변이는 뭐 자식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유전자의 문제지만 유전병이지만 유전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전자 이상은 얘네들이 유전 법칙을 따라서 유전이 돼서 여태까지 많은 증상들이 유전병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알겠죠? 뭐 우성, 열성 뭐 이런 것들도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유전자 이상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이상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유명한 게 겸형적혈구 빈혈증이에요. 예. 적혈구가 어떤 모양이냐면 원래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무슨 모양인지 이렇게 낫 모양, 이렇게 낫질한다 뭐 이런 거 들어봤나요? 그래서 낫겸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책마다 겸형적혈구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낫 모양 적혈구라고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뭐 상관없어.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 거니까, 한문으로 한 거니까. 낫 모양 적혈구, 겸형적혈구. 요거는 상염색체의 열성 유전입니다. 그러니까 열성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겸형적혈구 요렇게 돼 있는 정상으로 돼 열성이니까 이거 정상이란 말이죠. 거의 정상이고 요것도 아마 거의 정상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은 스몰 A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사람은 아주 극심한 겸형적혈구 빈혈증으로 좀 일찍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좀 산다고 하셔도 30살, 40살 넘어서 오래 살기는 좀 어려우십니다. 요런 거는 왜 일어났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DNA의 문제는 아미노산의 순서에 문제가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미노산들이에요. 발린, 히스티딘, 류신, 스레오닌, 프롤린, 글루탐산이라는 게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6번째 자리에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 와야지 정상적으로 헤모글로빈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여기 헤모글로빈이 이렇게 군데 잘 퍼져 있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건데 겸형적혈구 빈혈증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헤모글로빈의 베타 체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글로빈 단백질의 베타 체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깊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거기에 여기를 이루는데 6번째에 글루탐산이 안 오고 발린이라는 애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모양이 조금 잘못됐어요. 아주 조금 잘못돼서 요 헤모글로빈들이 이렇게 퍼져 있질 못하고 적혈구 안에 얘네들끼리 서로 붙어요. 헤모글로빈끼리 붙어갖고서는 지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는 거야. 이렇게 퍼져 있어야지만 헤모글로빈을 되게 HB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헤모글로빈이 산소들이랑 이렇게 붙어줘갖고 산소 헤모글로빈을 구성해서 이렇게 산소를 잘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버렸으니 산소를 잘 가지고 다닐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빈혈증이 일어납니다. 산소가 부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악성 빈혈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여담인데 요거의 겸형적혈구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말라리아라고 들어봤어요? 말라리아 병원충이 있는데 걔가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인데 어디에 기생하는 거냐면 적혈구에 기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동포동한 적혈구에는 말라리아가 잘 기생합니다만 이런 낫 모양의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병원충이 잘 기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겸형적혈구 빈혈증을 약하게 앓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말라리아에 대해서 좀 더 저항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여담이었어요. 논술로 몇 번 나왔어. 이렇게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겸형적혈구 빈혈증이다. 또 하나는 페닐케톤요증이에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페닐케톤 요가 오줌이라고 그러는데 오줌을 우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PKU라고 합니다. 페닐케톤요증. 이 페닐케톤요증도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데 아까 그 겸형적혈구 빈혈증처럼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중에 페닐알라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페닐알라닌이 들어오면 이걸 티로신이라는 또 다른 아미노산이 있는데 요 아미노산으로 바꿔주는 효소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효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효소를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의 서열이 또 문제가 생겨서 이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빨간 게 이게 페닐알라닌이야. PHE. 여기 페닐알라닌인데 이 페닐알라닌이 이 페닐알라닌 이 효소에 의해서 이 티로신, 사이로신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바뀌어줘야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텐데 이게 잘못된 거지. 이 효소가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유전자의 이상으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티로신으로 변형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에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여. 페닐알라닌이 많이 쌓이면 이게 페닐케톤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페닐케톤이 피에 많아져. 많아져서 나중에는 중추신경계, 뇌하고 척수에 나중에 이상을 점점 초래하게 됩니다. 애가 어릴 때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애가 나온 다음부터 생후 24개월까지 머리랑 이런 것들이 잘 발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발달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살 이상 6살 넘어갈수록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중추신경 뭐 발달도 조금 저하되겠죠. 그래서 이런 페닐케톤 요증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문제지만 애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 검사라는 게 있어. 신생아 검사라는 걸로 그 페닐케톤 요증을 이렇게 딱 봐서 알게 되면 페닐알라닌이 안 들어간 음식을 애가 한 만 5세 전까지 페닐알라닌이 극도로 적은 음식만 먹여줍니다. 페닐알라닌이 거의 없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걸. 그러면 걔가 뭐 거의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몸에 페닐케톤은 많이 쌓여요. 많이 쌓이지만 그 중추신경계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니까 그다음 잘 만들어졌으니까 그 초기에만 조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애가 잘 건강하게 어느 정도 애가 다 정상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페닐 케톤 요증입니다. 많아서 나중에는 오줌으로도 이게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페닐 케톤 요증. 요런 것들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으로 선생님이 지금 상염색체 열성 그 유전병에 대해서 크게 페닐케톤 요증하고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겸형적혈구 빈혈증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거 말고도 요 페닐케톤 요증에서 또 벌어져서 그 타이로신, 그 티로신이 만들어져서 그것들이 점점 또 어떤 것들로 변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못 변해가서 백색증이 걸리는 게 있어요. 알비노증. 그래서 그게 여러분 우리 몸은 약간 황색이죠. 황인종이라고 그러잖아. 그리고 흑인종 있죠. 까만 애들. 그리고 백인종 있죠. 완전히 흰둥이들. 그러면 걔네들은 까만 애는 그 우리 몸에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되게 많이 만든 거예요. 왜 많이 만든 거고 백인은 그런 멜라닌 색소를 거의 못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백인보다 더 심각하게 아예 그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드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다 은발이야. 눈썹도 막 좀 하얗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백색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호랑이 중에 아주 유명한 호랑이가 있죠. 그 신성시대는 백호라고 들어봤습니까? 또 유명하신 분도 있지만 그 백호가 아주 굉장한 동양에서 굉장한 그 신성시대는 호랑이지만 사실은 걔가 유전적으로 볼 때는 백색증, 알비노증을 앓고 있는 안타까운 애입니다. 혹시 뱀 중에 백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백사, 하얀 뱀. 이런 것들은 막 꽉 잡아갖고 그 술을 담아놓으면 백사주. 정말 너무나 고가의 사실은 그것도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아주 불쌍한 애입니다. 하여튼 그런 알비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낭성섬유증. 이건 뭐 아시아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쪽 유럽 쪽에서는 낭포성 섬유증, 낭성섬유증이라고 해서 몸에 이렇게 막 주머니들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찍 죽게 되는 그런 병이 있어요. 이런 소화기 점액질이 나오는 데는 다 문제가 생겨서 크게 문제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태이삭병이라고 해서 지질이 축축돼서 지질을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소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질 못해서 지질이 특히나 뇌에 지방이 점점 쌓여서 그러니까 이런 살들이 뇌에도 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죽게 되는 참 안타까운 병이죠. 이런 태이삭병.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 열성 유전입니다. 그 다음에 상염색체 우성 유전도 있어. 상염색체 우성 유전 중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가장 유명한 거는 헌팅턴 무도병이에요. 무도병. 여기 춤춘다 무도병이야. 누가 발견했겠어?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1800년대에 발견한 병이에요. 요게 뭐냐면 상염색체 우성 유전인데 왜 이런 무도병, 춤추는 이런 병이 됐냐면 얘가 30살, 빠르면 30살, 늦으면 한 중년 이후, 그러니까 4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뇌가 이게 정상적인 뇌고 헌팅턴 무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뇌예요. 벌써 여기 구멍이 뻥뻥 뚫렸죠 지금 이렇게. 구멍이 커. 이런 구멍이 크게 되면서 뇌가 심각하게 빨리 죽어가는 겁니다. 빨리 죽어가는데 몸의 그 통제력을 잃어버려서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야 너 왜 춤추기 시작하니? 그래서 헌팅턴 그리고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나? 그리스어인데 코레아? 초레아? 예. 코리아는 아니야. 예. 초레아. 그래서 요게 헌팅턴 무도 춤추는 병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병이죠. 기억력과 판단력이 빨리 흐려지면서 치매가 빨리 와서 이제 죽게 되는 병입니다. 중년 이후에 신경계 점진적 퇴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죽게 되는 병이죠. 요런 것들이 상념색체 우성유전이고, 상념색체 우성유전은 그렇게 어렸을 때 심각한 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념색체 우성으로 심각한 병이라면 얘는 이미 그 유전자는 이미 어떻게 됐겠어? 이미 발병을 했을 때 다 죽어버렸겠지. 그러니까 유전이 안 돼. 헌팅턴 무도병 같은 경우는 중년 이후에 나타나니까 응응해서 이미 자식을 만들 수가 있잖아. 자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식을 만들고 유전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증상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 계속 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성유전병은 되게 늦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발병을 하도 좀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병,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병, 요런 병들만 남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우성적으로 크게 유전병이 나타난다, 막 되게 심각한 유전병이다. 그러면 어릴 때마다 죽어버리니까 유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거 말고도 저 헌팅턴 무도병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다지증이라고 있습니다. 다지증. 손가락 5개잖아. 요쪽이나 요쪽에 손가락 하나 더 생기는 거야. 발가락에도 생기는 것 애들이 있어. 우성입니다. 우성. 그리고 조루증. 급격하게 일기 막 죽어가는 겁니다. 예. 안타깝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답지 않게 되게 늙어 보이는 애 있죠. 예. 그건 그냥 노안이고요. 예. 그렇게 조루증 경우는 정말 심각한 병이죠. 연골 발육 부전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외소증으로 팔다리가 짧고 이렇게 잘 못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병이죠. 이런 것들이 상염색체 우성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병도 있어요. 성염색체 병도 있는데 성염색체 우성은 뭐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어서 성염색체 열성만 얘기하는데 생맹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미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혈우병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근위축증이라고 점진적으로 근육을 잘 못 쓰게 돼서 결국은 죽어가는 병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근위축증으로 돌아간 학생이 있었죠. 선생님 초반에 교사를 할 때 그때 저한테 과학을 배웠고 제가 그 잘 들어가던 반에 바로 그 옆반 부회장이었는데 여자였는데 결국은 근위축증으로. 결국은 이 병은 나중에 이 호흡기 그 근육을 통제를 못해서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질식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안타깝죠. 머리부터 먼저 막 빠져요. 머리 근육도 이 머리카락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퇴화되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는 참 안타까운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병이란 말이죠. 요런 유전병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느냐? 초기에 진단하면 좋잖아. 초기에 진단해서 태아 때 있으면 이러면 안 되겠지만 태아 때부터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애가 태어날 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태아 때부터 감당을 못 하겠으면 뭐 낙태는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어떤 그런 태아 때부터 이미 미리 알면 좀 좋지 않겠나 말이죠. 그래서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여러분 봤죠?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요런 거에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요만한 애가 이렇게 있잖아. 올챙이 같은 거 하나 있어갖고 얘가 우리 애를 막 되게 좋아하고 막 감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신 분 있나? 초음파 검사는 굳이 뭐 임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근육이나 뭐 혈류나 이런 거 보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젤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미끄덩하게 이렇게 막 문질러 봅니다. 문질러 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음파를 쏴서. 두 번째, 선생님이 계속 말했던 게 뭐냐면 핵형 분석이에요. 핵형 분석.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유전병 진단에서는 요게 가장 잘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핵형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 요런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에서 22번까지 상염색체를 이렇게 쭉 늘어 세우는 거죠.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피에서 백혈구를 떼갑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약품 처리를 해서 백혈구를 인위적으로 증식을 시켜요. 그럼 증식시키다 보면 애가 염색사에서 염색체가 보이겠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옛날에는 이걸 다 오려갖고서 하나하나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띠띠띠띠띠띠띠띠띠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여기 보시면 21번 염색체가 얘는 3개네. 그럼 얘는 무슨 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렇지. 100% 얘는 다운 증후군이라는 걸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 보면
아, XY니까 얘는 뭐예요? 남자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 없더라도 이게 똑같은 게 크게 하나 또 있다면 아, 이게 XX니까 얘는 여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또는 XXY다. 그러면 크라인펠터 증후군이구나. 이런 거 알 수 있겠고 이거 다 없고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 터너 증후군이구나. 등등등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바로 핵형 분석이죠. 선생님이 좀 뭐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몰라. 우리 아내한테 동의를 나눴고 첫째가 있는데 첫째가 어느새 9살이에요. 선생님이 정력쟁물이잖아. 둘째를 9년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다음 달? 아니 3월 말쯤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 3월 말쯤에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 아내도 좀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 35이 많이 넘었거든요. 넘으니까 그 병원에서 다운 증후군의 확률이 있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놀래갖고서는 큰 병원 가갖고 이거 핵형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뱃속에 지금 현재 뱃속에 있는 우리 둘째 태명이 축복이에요. 축복이 우리 축복이 그 핵형 분석을 해봤는데 한 120만 원인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병원 가서 뭐 되게 비싸게 했거든요. 원래 그 정도 드는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핵형 분석을 하면 다운 증후군인지 아닌지가 100%입니다. 100%. 이건 뭐 잘못 나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핵형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엄마 그 몸속에 지금 얘가 이렇게 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핵형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양수를 빼다가 할 수 있어요. 양수라고 그 안에 이제 물 속에 이제 애가 자라잖아요. 그 애가 자라는 그 물 속이 그게 다 애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수정란부터. 그러니까 다 여기에 양수에 떠돌아다니는 애는 엄마 세포가 하나도 없어. 다 애기 세포야. 그러니까 그 애기 세포를 떼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육모막 검사라고 해서 이 태반이 만들어져 있는 여기 이 양수 말고 여기 닿아 있는 이 육모막을 떼다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육모막이 또 당연히 그 애기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그 기원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애기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럼 왜 요거는 어느 때는 양수 검사하고 어느 때는 육모막 그 검사를 하느냐? 그거는 태아의 시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애가 임신에 14에서 16주라면 14에서 16주라면 양수 검사를 이제 주로 하고요. 그리고 8에서 10주, 8에서 10주가 되면 주로 육모막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양수가 충분히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정상인데도 굳이 이거를 뭐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양수 검사든 육모막 검사든 태아가 엄마 뱃속에 지금 있잖아. 그럼 걔한테서 양수든 그 육모막이든 떼어오려면 주사기를 꽂아서 그걸 갖고 와야 된다고요. 그럼 외부 물질이 지금 태아를 찔러야 되는 거잖아요. 태아가 있는 데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렇게 찌르고 들어갈 때 뭐 세균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애가 태아할 때 태아가 뭐 세균이랑 싸우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검사를 한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이라 그러면 전혀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런 그 태아의 세포들을 가져다가 태아의 직접 태아 걸 갖고 오는 거 아니야. 태아 걸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태아가 만들어 놓은 양수랑 육모막에서 갖고 와서 걔를 키워. 걔를 키워 갖고 태아 세포를 키워서 그걸 또 분열할 때 염색체를 찍어 갖고 핵형 분석을 해보는 게 바로 지금 현재 핵형 분석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알아보고 있죠. 세 번째는 신생아 검사가 있는데 PKU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구슬이라는 그 미국의 그 굉장히 착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구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대장균에다가 대장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대장균이야. 대장균이 페닐알라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대장균을 만들었어요. 유전자 변형으로.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대장균인 거야. 그래서 이 대장균을 키워서 갖고 있다가 이제 애가 태어났잖아요. 애가 태어나면 여러분 피 어디서 뽑아? 이런 데서 뽑죠. 애는 그 팔인대가 그 혈관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다리 있는 데서 이렇게 피를 뽑거든요. 허벅지나 주사기 놓을 때 보면 허벅지나 아니면 발끝에 발꿈치 끝에서 이렇게 쪽 해갖고서는 피를 한 방울 받아요. 피를 한 방울 받아서
그 피를 한 방울을 이렇게 묻힌 다음에 여기에다가 페닐알라닌이 있어야만 페닐알라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대장균을 여기다 뿌려요. 여기다 뿌리면 정상인에는 피에 페닐알라닌이 많아 적어. 거의 없거든요. 정상인은 거의 없어. 그럼 이 대장균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고 죽어버리겠죠. 그런데 어떤 애 피를 떨어뜨려 봤더니 여기에 이 페닐알라닌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대장균이 여기서 많이 살고 있어. 많이 살면 뭐야? 페닐알라닌이 얘 피에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페닐알라닌, 페닐케톤 요증이구나. 그런 거 알 수가 있어요. 요거를 구슬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논문을 하고 특허를 등록을 시켜 놓으시고 정말 이분이 왜 제가 아까 초반에 착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분이 그거를 전 세계에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페닐케톤 요증을 검사하는 것은 $1 정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1,000원 정도만 해. 이게 검사 중에서 아마 제일 싼 검사일 거야. 그분이 그렇게 자기의 여러분 신생아가 지금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게 60억에서 63억을 가고 있을 때 세계 인구가 51초마다 애가 한 명씩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애가 한 명씩 태어날 때마다 한 번씩 찍을 때마다 만약에 그 검사를 10,000원이라고 한다고 그래봐. 그럼 애가 51초마다 내 통장에 10,000원씩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는 안 되겠지. 왜냐면 그 뭐 로얄티만 들어올 테니까. 그럼 만약에 전세 51초마다 애가 한 명씩 태어나는데 내 통장에 뭐 1,000원, 500원이라도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라고. 장난이 아닌 거거든 이거는. 근데 그 구슬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이 전 세계 다 풀으셔갖고 아무리 가난하신 분이라도 요거는 이 대장균을 키울 수 있는 그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 같은 거는 아주 의료보험이 꽝인 나라거든요. 예. 그런 나라에서도 $1밖에 안 돼요. $1가 안 되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참 본받을 만한 거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신생아 검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좀 태어나면 이렇게 뭐 좀 뾰족한 걸로 손바닥 발바닥 이렇게 긁어본단 말이야. 애들 이런 것도 하나의 검사야. 긁어봐서 애가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신경계가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등등등등의 신생아 검사를 해요. 이렇게 손에 지문을 보고도 이게 뭐 다운증후군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문학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런 등등등등을 해서 신생아 검사를 해서 애들을 유전병을 잘 진단합니다. 이런 유전자의 이상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사실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치료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면 유전자 치료 방법이 요즘 나와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의 원래 유전자에다가 유전자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인 제대로 된 유전자를 여기다가 유전자 재조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학의 쾌거지. 그래서 요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요 바이러스 유전자에 정상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정상 조직 세포에 감염을 시켜서 요 유전자를 우리 사람 유전자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물론 이거는 환자의 세포겠지. 그래서 요 환자의 세포를 이 환자의 조직에다가 넣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골수에 문제가 있어. 백혈병이야. 골수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골수에다가 이런 바이러스의 그 백혈병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잘못된 유전자의 제대로 된 유전자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만든 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 환자의 골수에서 빼낸 잘못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 세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시켜서 그게 이렇게 감염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세포를 여기 골수 안에 다시 쏴주는 거죠.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용화돼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현재는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발전된다면 아주 좋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겠죠. 요즘 그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제 주변에도 보면 애들이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아는 의사 형이 있는데 본인이 의사야. 잘 나가는 의사야. 의사도 어려운 의사 있다. 근데 잘 나가는 의사인데 첫째는 아주 좋아. 애가 너무 좋은데 둘째 애가
머리에 혹이 이만한 게 그 초음파 검사 때 점점 혹이 커져서 결국에는 감당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먹는 거 주의하시고 특히 여학생이야? 여학생 뭐 담배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아주 순수한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또 잘 키울 생각들 하시고 좋은 건강한 가족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개념 보강 단답형 문제 개보단 먹어보면 달라진다니까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에 염기서열 변화로 일어나는 돌연변이 이런 걸 무슨 이상? 염색체 이상? 염색체 이상이 아니라 유전자 이상이라고 그러죠.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유전자의 염기서열 변화로 난 모양의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질환을 무슨 적혈구 빈혈증? 무슨 적혈구? 겸형. 낫겸자를 써서 겸형 적혈구 또는 말 그대로 갖다 써도 돼.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고 써도 맞는 얘기. 페닐알라닌을 타이로신으로 만들지 못해서 체내에 페닐알라닌 축적되어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유전병을 우리는 페닐 케톤 요증이라고 했어요. 페닐 케톤 요증. 페닐 케톤 요증. 이걸 줄여서 페닐 케톤 요 우라인. PKU라고 한다고 그러죠. 중년 이후에 신경계가 점진적으로 퇴화하여 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가 없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없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이런 유전병을 무슨 무도병? 헌팅턴이라는 애가 발견했다니까. 헌팅턴 무도병. 무도가 춤춘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랬죠. 춤추는 데를 우리 방송에서 뭐라 그래? 무도장이라고 그러잖아.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의 해부학적 기억 여부. 얘가 손가락이 더 있네 뭐 이런 것들 다리가 더 아니 이런 건 너무 심하다. 하여튼 그런 기억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태아 그럼 말대로 초음파 검사하는 거죠. 초음파 검사라고 한다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 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무슨 분석? 너무 유명한 거지. 핵형 분석. 태아의 핵형 분석은 양수 검사와 무슨 검사가 있다고 그랬더라? 내가 육모막 검사. 이 육모막이 양수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8번.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결함 유전자에 상응하는 정상 유전자를 환자의 조직에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유전자 치료라고 하는 거지 뭐. 유전자 치료라고 한다.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다?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전자의 DNA 서열이 DNA 염기 서열이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양수 검사와 육모막 검사로 태아의 핵형 분석을 항상 할 수 있다? 항상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그 양수 검사하는 시기가 있고 육모막 검사하는 시기가 있고 시기별로 다르단 말이야.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안 돼. 그 다음에 다운 증후군은 태아의 적정 시기에 양수 검사로 알 수 있다.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의 수 이상이잖아. 수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그냥 바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적정 시기에 양수 검사를 알 수 있다. 이거 맞단 말이지. 선생님 그 우리 둘째 축복이 얘기도 해줬잖아. 12번 알비노증은 태아의 적정 시기에 육모막 검사를 알 수 있다. 이 말에 가장 어려운 건 알비노증이지. 여러분 알비노증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 백호, 백사 이런 백색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알비노증이야. 그러니까 알비노증은 유전자 이상이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은 이런 육모막 검사 같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거 하나만 오고 다 X였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달려봐요.